2023학년도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맡은 논술출제위원장 권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2023학년도 실제로 출제된 논술고사 문제 그리고 문제의 해설 그리고 끝으로 예시 답안까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 총 3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입니다. 유형 1은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으로 배점이 총 30점입니다. 유형 1 같은 경우는 2개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문항은 10점, 그리고 두 번째 소문항은 20점, 합쳐서 총 30점이 되겠습니다. 유형 1은 주제어 또는 핵심어 파악 및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 그리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소문항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소문항 2번.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시되는 단어들은 바로 주제어 그리고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어 있는 의미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2가 되겠습니다. 유형 2는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이 되겠습니다. 유형 2에 대한 배점은 30점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나타난 기본 개념, 그 논지를 이해해서 이 개념 또는 논지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문제 2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를 각각 평가하고 나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점, 활용, 입장,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개 단어에 대한 설명은 앞에 보시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2에 대한 문제 2에 실제 출제된 유형들을 사례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다를 각각 평가하고 나의 입장에서 다를 설명하시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가를 고려하여 나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현상들을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시오. 또 다른 유형입니다. 가와 나를 활용하여 라와 마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마와 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또 다른 유형입니다.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를 설명하고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논술하시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3입니다. 유형 3은 창의적 문제 해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점은 이전 유형 1번, 2번에 비해서 10점이 많은 40점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제시문 그리고 제시된 도표, 수식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기초한 문제 해결 유형이 되겠고,
문제 해결의 객관성, 논리성,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 3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두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문제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점, 설명, 활용, 대응, 방안. 역시 각각 단어에 대한 설명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출제된 문제 유형 3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두 서술하시오. 다음 유형으로는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또 다른 유형입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의 사례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마지막 유형입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한 후 다의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다의 각 상황에 대응하는 나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이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이전 출제 경향이 문제의 지문을 모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고 출제진들이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21학년부터 23학년도 출제 경향은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출제 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20학년도 이전처럼 교과서 내의 지문을 재구성하지 않았던 경향을 다음 세 방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두 번째, 출제진 추가 집필. 세 번째,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의 지문 사용.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수록 글의 전문을 읽어보고 교과서 수록 글과 연계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문의 재구성이랄지 추가 집필 그리고 교과서 외의 지문을 사용하더라도 저희 출제진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2023학년도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논술고사 문제, 그리고 해설, 그리고 답안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소문항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소문항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입니다. 소문항 1과 같은 경우는 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게 찾아낸 주제어를 중심으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문항 2는 가에서 찾은 주제어를 이용하여 제시된 나를 요약하고 제시된
다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가에서 주제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능력, 이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 가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풀이 요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의 주제어를 파악하여 그 주제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로 가의 주제어 파악이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1번 소문항 첫 번째 문제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라고 하였으므로 반드시 가의 제시문에 사용된 하나의 단어를 주제어로 찾아야 됩니다. 또 1번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판보다는 요약과 설명의 능력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의 제시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소설을 통한 공감은 연주에도 좋은 영감을 줍니다. 절 가르쳐 주셨던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으로부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지요. 제가 12살 때의 일이었어요.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은 그 책을 제게 주시면서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꼬마여서 뜻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듯합니다. 얼마 전 한국 공연을 앞두고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13살 생일 선물을 받은 책인데 이번에 3번째로 읽었습니다. 다시 봐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악보도 연주할 때마다 다른 곡이 되는 것처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안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숙한 부인이 안나가 청년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되고 금지된 사랑 때문에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그 감정의 변화가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마치 톨스토이가 저를 안나의 머릿속으로 밀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돼버린 결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소설 제인 에어도 좋아하지만 안나 까레니나가 훨씬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인 에어에는 제인만 있지만 안나 까레니나에는 안나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론스키를 사랑했던 왕녀 키티, 안나의 남편은 카레닌 등 여러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작품은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점을 제게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2번째로 이 소설을 읽은 때는 1996년 1월 슈만 첼로 협주곡 연주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곡 해석을 하면서 안나의 심리 상태를 떠올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이 악장이 연주할 때는 저는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안나의 모정을 떠올렸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가 자식을 둔 여인이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안나 까레니나를 통해 톨스토이를 알게 됐고 톨스토이의 예술론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톨스토이의 예술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술이란
예술가가 경험으로 느낀 것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라고요. 저는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을 연주하기 위해 23일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연주회에서는 제가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가의 제시문은 소설을 통한 공감이 좋은 영감을 주어서 연주에 도움이 된다는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가의 제시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통한 공감이 좋은 영감을 주어 연주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리고 소설의 주인공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읽으면 톨스토이가 소설의 주인공인 안나의 머릿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 같아서 순수한 사랑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되어버린 안나에 공감하여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며 만나고 헤어지는 소설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점에 공감하게 됩니다. 나는 협주곡 연주를 준비하며 연주곡을 해석할 적에 안나의 심리 상태를 떠올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악장을 연주할 때 나는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안나의 모정을 떠올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예술가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 또한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챙기는 문장에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런 문장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무인들이 큰 칼을 한 번 휘둘러서 사태를 정리해버리듯이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문장을 이순신은 쓰고 있더군요. 그것이 나한테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아무런 수사적 장치가 없는 문장. 그러나 나한테 그것은 놀라운 문장이었습니다. 암담한 패전 소식이 육지로부터 전해오는 날, 이순신은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라고 씁니다. 아, 좋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죽이는 문장입니다. 슬프고 비통하고 구굴하며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비록 육지에 패전 소식이 전해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그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죠. 거기에 무슨 형용사와 수사학을 동원해서 수다를 떨어본들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를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수사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주어와 동사의 세계죠. 내가 사랑하는 주어와 동사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순신은 또 일기에다 오늘 어떤 녀석이 군율을 어겼기로 배웠다 라고 썼습니다. 기막히지요. 군율을 어겼기로 배웠다. 그게 목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완강한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죠. 군율을 어겼기로 배웠다. 그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끼워서 성 앞에 걸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을 계속 써요. 저녁 때 바람이 불었다. 해군들은 바람 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배들을 바닷가에 나란히 자동차 세우듯이 대놓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배들이 서로 흔들려서 배들끼리 부닥칩니다. 바람이 불면 해군은 배를 끌어서 물 위로 올려놔야 배가 부서지지 않죠. 저녁 때 바람이 불었다. 자는 병사들을 깨워서 물가로 내려보내서 배를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라고 씁니다. 전쟁에서는 균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놈 하나를 죽였다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써버리고 바로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수사, 형용사, 부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지만 부하를 죽였다는 문장과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 사이에서 그의 문장은 삼엄한 긴장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압이 높은 문장입니다. 볼트가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문장입니다. 만지면 전기가 올 것처럼 찌르찌르하는 문장이죠. 문과대학에서는 그런 문장을 안 가르치더군요. 문과대학에서 셰익스피어, 밀턴, 워즈위스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문장이었지만 내가 읽은 난중일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나의 제시문은 사실에 입각한 이순신의 난중일기 문장의 강력함에 대한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나의 제시문은 사실에 입각한 문장의 강력함에 대한 글입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는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한 번으로 끝내버려 아무런 재미도 없고 수작 장치가 없는 문장이지만 매우 놀라운 문장입니다. 암담한 패전 소식이 전해왔을 때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비록 육지의 패전 소식이 전해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어떠한 형용사나 수사를 동원해서 수다를 떨어본들 사실에 입각한 이 짧은 문장에는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주어와 동사의 세계입니다. 전쟁에서는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의 목을 베언 죽인 이를 별거 아니라는 듯이 써버리고 그 뒤에 바람이 불자 배를 물 위로 끌어올리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문장을 바로 써버립니다. 완강한 사실에 입각하여 어떠한 수사나 형용사, 부사가 하나도 없이 밋밋하지만 부하를 죽였다는 문장과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 사이에서 삼엄한 긴장을 느낍니다. 마지막 다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다 제시문에는 먼저 미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어집니다.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은 언제 보아도 강한 여운을 준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좋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자신이 바라본 순간의 감흥을 스쳐버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사진에는 노점상 할머니를 향한 관심과 애정의 흔적이 가득하다. 사진을 찍기 위해 몇 번이나 수고를 들였을까? 이렇게 사진 속 주인공을 이해하게 된다. 주인공을 더 깊게 이해하는 순간 사진의 내용이 겉돌지 않게 된다. 바라만 보았던 미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사진 속 할머니의 심성을 연상하게 된다. 출발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진심의 애정이 사진으로 나타나야 감동도 생긴다. 멋진 사진만 얻을 요량으로
사람을 피사체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사진 속 인물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름답다. 어디 시장의 할머니뿐일까? 사진이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할머니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까지 관심과 애정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야말로 힘있는 사진이 된다. 이 제시문은 사진과 함께 인간에 대한 진심의 애정이 드러나야 감동이 생기고 힘있는 사진이 된다는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일부 지문과 관련된 외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의 제시문은 인간에 대한 진심의 애정이 드러나야 감동이 생기고 힘있는 사진이 된다는 글입니다. 투박하고 거칠어도 좋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신이 바라본 순간의 감흥을 스쳐버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에는 노점상 할머니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할머니에게 많은 수고를 들이면서 할머니를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순간에 찍은 사진은 내용이 겉돌지 않게 됩니다. 할머니 미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사진 속 할머니의 심성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사체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사진 속 인물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은 강한 연을 줍니다. 자,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의 제시문에서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공감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가의 제시문을 이 주제어인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나의 제시문을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의 제시문을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1에 대한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소문항에 대한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공감이다.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리고 소설의 주인공에 공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감은 연주자에게 좋은 영감을 주어 연주에 도움이 된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예술가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주자인 나 또한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 해주고 싶다.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소문항에 대한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실만을 서술한 이순신의 문장을 통해 그의 감정과 처지에 공감한 글이다. 비통한 패전 소식이 전해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물리적 사실만을 진술하는 이순신의 감정에 공감한다.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를 죽인 사실을 담담하게 써버리고 바로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을 써버린 이순신의 처지에 공감한다. 다는 대상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감하여 찍은 사진이 감동과 연을 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사진사는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 할머니에 깊게 공감하기 때문에 사진 속 할머니 미소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할머니의 심성을 연상하게 된다. 피사체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진 속 인물에 공감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은
강한 연을 준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 2가 되겠습니다. 문제 2에 실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모두 비판하고 라의 강 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다 각각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입니다. 가에서 설명하는 공리주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나와 다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의 입장에서 나와 다의 관점을 모두 비판하는 능력, 또 라에 등장하는 강 노인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드러나는 라의 강 노인의 태도를 찾아 그 이유를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바탕으로 윤리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공리주의는 감정 중심 윤리이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각각의 구성원은 오로지 한 사람으로만 간주되며 그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혹은 한 사람 이하로 계산되지 않는다. 물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그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쾌락 계산법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벤담의 이러한 양적 쾌락주의는 곧 평등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이처럼 벤담은 공리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도덕의 목적이란 행복의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노예제도, 여성의 종속, 복수법, 동물학대 등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벤담의 이러한 급진적 개혁주의는 수많은 비판에 부딪혔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히 욕구의 만족인 쾌락으로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적, 관능적 쾌락과 인간적, 직적 쾌락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그 양의 차이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가의 제시문은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감정에 기초한 윤리입니다. 즉,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오직 쾌락과 고통에 있습니다. 또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개인주의적 윤리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이익만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만 차이가 날 뿐 동등합니다. 벤담은 이러한 쾌락평등주의 원리에 따라 급진적이라는 당대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윤리의 범위를 확장하여 노예, 여성,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나와 제시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심을 취한다. 이분법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나의 제시문은 역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제시문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 인간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다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대지윤리는 단순히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이하 단락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윤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할 빗장은 바로 이것이다.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낱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 다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와 관련되는 외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다의 제시문은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를 통해 생태 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지윤리는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는 윤리관입니다. 이 윤리는 자연이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주장합니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인류의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 생명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있는 것입니다. 라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라의 제시문은 이렇게 상당히 긴 관계로 실제 저희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꼽읍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는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 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여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난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푹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재료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글로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다음날 아침 강노인은 늦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가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되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매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기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혀나와 잠깐만의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어보다가 강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욱이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레가 덤덤해하니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붙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노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라엘 제시문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제시문은 지주 강노인이 자신이 농사짓는 땅에 대해 갖는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강노인에게 가족을 건사할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강노인이 땅과 땅의 작물에 가지는 애착은 땅이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메마른 작물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물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대제인류의 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에서 노예, 여성, 동물까지 윤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쾌락평등주의 주장을 활용하여 나의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 가에서 공동체의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들 개인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활용하여 다의 대지윤리가 주장하는 생명 공동체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라에서 강노인이 땅을 안 팔고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결국 가족의 생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이를 자연은 인간의 도구라는 인간 중심주의와 연관지어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또 라에서 강노인이 고추 모종에 물을 줘서 목을 축여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이를 자연의 존속할 권리를 존중하는
대지윤리와 연관지어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인간중심주의는 자연보다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며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한다. 하지만 가해공리주의는 쾌락은 양에서만 차이가 날 뿐 동등하다는 평등주의에 따라서 윤리의 범위를 노예, 여성, 동물에까지 확대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라 간주해야 할 근거가 없다. 다의 대지윤리는 생명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정도를 도덕적 올바름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가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들의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라에서 각 노인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쌀과 채소를 사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나의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땅을 자기 가족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 노인이 고추 모종에 물을 줘서 목을 축여줘야겠다고 마음먹는 장면은 각 노인이 다의 대제윤리의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마른 작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식물이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한 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다의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다의 각 상황에 대응하는 라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600자 나외 40점. 이 3번 문제는 가의 관점에서 나의 현상을 연관지어 정확히 설명하고 라에 제시된 근거를 사용하여 다의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등 선진국이 이제는 거꾸로 무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가 명분이다. 과거에는 세계화에 반대하던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이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주요 20개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쏟아낸 무역 제한 조치는 월 평균 2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무역 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으로 90건의 무역 규제를 내놨다. 나에 대한 제시 자료는 도표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공급 및 전망 점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재련 국가 비중 중국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가의 제시문에서는 바로 보호무역주의 관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제시된 자료들에서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생산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다의 제시문에는 역시 상황 1, 2, 3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황 2는 먼저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수출액 비중 추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상위 10개국이 되겠습니다. 상황 2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세금 공제를 받는 전기차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상황 2의 자료에는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2년 국내 A사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3 자료입니다. 먼저 광물 종합지수 추이, 그리고 광물 자주 개발률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건수의 추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투자 개발 투자금의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에 제시된 상황 1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황 위에서는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 3에서는 최근 광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광물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의 제시문에는 총 3개의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료 1, 기업 혁신의 종류,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의 신제품 출시와 그 시각 총액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료 2, 자료 2는 각각 교과서에서 발췌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는 광해군은 명예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하였으나 다시 강성해진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강홍래에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다음 자료입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친서 전달, 특사 파견, 비공식 접촉, 국제기구 가입, 망명 정부 구상 등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3 다시 또 도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 전략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누적 투자액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1월 중국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방문국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요. 또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액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3에는 지문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역시 핵심 내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등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개발 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자원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 자, 먼저 라에 제시된 자료 1에서는 기업 혁신의 종류와 애플의 혁신 성장 사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 2에서는 국익을 위한 광해군과 고정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 3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투자 활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채점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중국의 배터리 핵심 광물 생산 주도로 인해 미국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나의 현상을 가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연관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에서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생산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가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 다의 각 상황과 라의 각 자료를 하나씩 상호 연관지어 다의 각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 1은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2에 제시된 광해군과 고정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처럼 향후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현명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함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상황 2는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1에 제시된 기업 혁신의 종류와 애플의 혁신 성장 사례처럼 국내 전기차 제조회사들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가야 함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상황 3은 최근 광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광물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3에 제시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투자 활동처럼 우리나라도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자원 개발 투자, 채굴권 확보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채점 기준에 해당되는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국이
배터리 핵심 광물 재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의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1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높아 최근 발생하는 경제적 갈등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자료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념이나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황 2는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 점유율 및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는 자료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상황 3은 최근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투자가 매우 저조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자료 3에 제시된 미국, 일본, 중국의 사례처럼 아프리카 같이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국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채굴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첫 번째, 주제어 제시 및 요약 설명형. 두 번째, 논지 활용 설명형 또는 비교 설명형. 세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구성은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역량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기초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출제 지문의 유형을 확대하여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 출제진 추가 집필, 교과서 내용과 연계된 교과서 외의 지문 사용으로 출제 지문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 지문의 재구성과 추가 집필, 교과서 외 지문을 사용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당국대학교 수시논술고사 강평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